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2024년 제3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대비해서 초코파이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초코파이 특강은요, 직전 회차에 나왔던 문제들을 종합을 해서 유의미한 문제들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그 선별된 문제들을 가득 모아놓은 특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전 회차에 나왔던 문제들이다 보니까 어떤 출제 경향이라든지 어떤 문제의 트렌드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러면 다음 회차에 우리가 시험을 볼 텐데 그 회차의 어떤 예상 문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강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시험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양분으로서 작용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 이 초코파이 특강은 전기 이론 40문제, 전기 기기 41문제, 전기 설비 42문제로 총 123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요, 다산에듀 홈페이지에서 번개 배송으로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을 해볼 텐데, 전기 이론 1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봅니다. 자, 1번. 1 에너지 볼트는 몇 줄인가? 여러분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값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1 에너지 볼트라고 하는 것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이라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줄이에요, 줄. 자, 우리가 이 수치는 암기를 해야 되는 수치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 주먹이 전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전하, 전자 상관없어요. 자, 전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전자 하나, 뭐 전하 하나가 1볼트의 전위를 거슬러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볼트를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볼트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듯이 이 전하도 0볼트에서 1볼트로 올라가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 에너지 볼트로 해주시고, 그것을 환산하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으로 통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치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2번 볼게요. 다음 중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것은 절연 저항이죠. 여러분, 절연 저항은 뭐예요?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피복이 둘러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절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절연을 했다는 것은 저항값을 높이겠다는 얘기인데, 바로 절연 저항이 높아야 어떻게 보면 인체의 감전이라든지 어떤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저항값들은 낮아야 좋은 거고, 절연 저항은 보호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항값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전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대로 도체를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전기 전도도가 뭐예요? 전기 전도. 전기가, 즉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잘 통하는지에 대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있는 폭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은이 제일 전기가 잘 통하고 알루미늄이 제일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보기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해설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서 정답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한번 볼까요? 4번.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패러데이 관의 단위 전위 차당 보유 에너지는 몇 줄인가? 여러분 일단 이건 결과식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패러데이 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미 어떤 관이 있다고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미 관이 있고, 이곳에 어떤 전속이 지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전기력 선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를 플러스 Q로 두고 여기를 마이너스 Q로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임의의 어떤 관을 그려놓고 이곳에 전속이 지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커패시터로 작용해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쓸 때는요, 에너지 W는 2분의 1 Q V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우리 이거 식 알고 있잖아요. 커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이거 마치 커패시터와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위 전위 차당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Q값도 1이고 V값도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다? 2분의 1로서 도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건 뭡니까? 그냥 여러분 패러데이 관 나오면 2분의 1. 다시 여러분 패러데이 관 나오면 뭐라고요? 패러데이 관 나오면 그냥 2분의 1 가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한번 볼까요? 아래의 설명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이거 참 재밌는 문제죠. 여기서 우리 원자핵이 있습니다. 자,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는 분명히 뭐가 들어있을 거냐면 양성자라는 친구랑 중성자라는 친구가 들어있어요. 우리 지구가 중심에 있고 주변에 달이 공전을 하듯이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공전한다고 비유를 많이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뭐 확률적인 분포라고 들어가는 건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전자라고요. 자, 이제 무게를 비교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전자의 질량과 원자핵의 질량의 합은 결국 뭡니까? 전자의 질량과 원자핵의 질량이라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1번 보기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더하기 전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보기는 중성자 더하기 전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3번 보기는 양성자 더하기 전자, 4번 보기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전자까지 모두 더해지는 1번이 가장 무겁겠죠. 그리고 여러분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는 이 친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얼마나 가볍냐? 한 1800배, 대략적으로 1800배 정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참고용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해주시고 쭉 해설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봐주시면서 1번 보기가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더하기 전자니까 가장 무겁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해설 반드시 한번 읽어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입니다. 오음의 저항 5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병렬 연결할 때 몇 배인가? 이런 거 참 많이 나오죠. 어떤 저항이 있어요. 난 이것을 직렬로 연결을 해봤고 병렬로 연결을 해봤다. 그러면 둘 중에 얼마만큼 몇 배 차이 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지금 오음짜리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5, 얘가 5, 5, 5. 자, 여러분 이거 하나로 합치면 몇 옴? 이거 하나로 합치면 25옴이 되겠죠. 25. 자, 근데 이건 직렬일 때 얘기고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렬일 땐 하나, 둘, 좀 작게 해볼까요? 셋, 넷, 다섯. 여러분 이게 지금 각각의 저항들이 몇 옴짜리예요? 5옴짜리잖아요. 다 5, 5, 5, 5, 5. 이것을 이제 하나로 합쳐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공식 있잖아요. 전체 저항은 n분의 r이라 그래서 몇 개의 저항이 접속되어 있고 그 하나의 값이 몇이냐. 그래서 전체 저항 RT는 공식 써보면 RT는 n분의 r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 r 값이 5고 n 값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니까 5분의 5 하면 1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1옴이 나오는 겁니다. 1옴. 단위는 생략해 볼게요. 자, 1옴.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공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석적으로 가주셔도 돼요. 그냥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5분의 1 5번 하고 전체분의 1 하셔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옴이 나온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가 지금 병렬이고 직렬이잖아요. 근데 문제 보세요. 직렬로 연결하면 병렬 연결할 때 몇 배가 되겠는가? 직렬 연결하면 병렬 때보다 몇 배? 지금 이거 몇 배 됩니까? 25배가 된다. 그럼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7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7번 그림의 휘트스톤 브릿지의 평형 조건. 여러분 우리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 나오면 대각선끼리의 곱이 같을 때 가운데 검류기의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대각선끼리의 곱 PRQX만 보면 되겠네요. P 곱하기 R은 Q 곱하기 X.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X 값은 이항 정리합니다. 그럼 Q가 넘어가기 때문에 Q분의 P, R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번은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대각선끼리의 곱이 서로 같을 때 가운데 검류기에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8번 그림에서 B점의 전위가 100V이고 C점의 전위가 60V이다. 이때 A, B 사이의 저항 3옴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럼 B점이 지금 100V란 얘기고 C점이 60V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B가 100이고 C가 60이면 그 사이는 몇 볼트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에서 60을 빼면
40 나오죠. 그래서 B와 C 구간에는 40V만큼 전이차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V, B, C 구간은 40V의 전이차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B와 C 사이에 있는 저항값 뭐예요? 지금 5옴과 3옴 있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8옴 되죠? 그러면 그곳에 흐르는 전류값 알 수 있다 없다? 그 구간에 흐르는 전류, B와 C 사이에 흐르는 전류 알 수 있죠? 그러면 I, B, C는 5 더하기 3이니까 8, 그리고 전압은 40이라고 했으니 전류는 5A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교재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BC 구간에 흐르는 전류가 5A라는 걸 파악했어요. 그럼 여러분 3옴과 4옴 있는 구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좀 더 왼쪽으로 가면 A 지점 있죠. 그럼 A 지점의 전류는 몇 암페어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지점에 있는 전류도 5A가 되겠죠. 왜? 전체 전류니까 결국엔. 그러면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3옴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 3, 옴은 두 개의 저항을 써주는 거죠. 3 더하기 4 분의 분자에는 우리 3옴에서의 전류값이 궁금한 거니까 상대방 저항 올려주기로 했죠. 그래서 4 써주시고 곱하기 전체 전류가 5A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정답은 2.86이 나옵니다. 2.86A.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3옴에 흐르는 전류가 2.86A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포인트가 여기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C 구간의 전압이 40V이구나 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쉽진 않은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지금은 모르지만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녹아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의 힘을 꼭 믿으세요. 반복하는 공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봤던 것을 다시 보는 힘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는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복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9번. 회로의 접속점에서 볼 때 접속점에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대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 대수합이 0이고 합으로 표현하면 서로 같다. 이렇게 하는 거. KCL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9번에는 키르기호프 제1법칙 전류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보기 중에 적절한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로를 해석할 때 전류원과 전화번은 각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화번은요 없앨 때 단락시키는 거고 전류원은 개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올바른 조합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중첩의 정리에서 뭐 전화번, 전류원 나오면 전화번은 단락시킨다, 전류원은 개방시킨다 이렇게 암기를 꼭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11번 200V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열기를 100V에서 사용하면 소비 전력은 몇 W인가? 여러분 원래 우리 P라는 공식이 R분의 V 제곱이죠. 근데 우리 R값 구할 수 있습니까? R은 이항 정리 서로 바꾸면 P분의 V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에서 제시한 거 P값이 뭐예요 지금? 200V에서 1kW죠. 그러면 200V에서 1kW니까 1000 분의 200이죠. 200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면 1000분의 200의 제곱이니까 45이 나옵니다. 45. 여러분 지금 뭐예요 이게? 전열기의 저항값이 45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전열기는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죠. 그럼 이 저항값은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저항값이 뭐라고요? 전열기의 저항값이라고요. 전열기. 자 그러면 전열기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여기서 바뀌는 게 뭐예요? 바뀌는 거는 전압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을 바꾸게 되면 전력값도 바뀌겠죠. 그래서 바뀐 P값은 R분의 V제곱 똑같이 가는데 R값은 4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V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V값이 200이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100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분의 100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250 나옵니다. 250W.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생각해서 그냥 문제에서 1000W일 때 200V를 사용했대요. 다시 200V를 사용했을 때
1000W가 나왔대요. 그걸 통해서 전열기의 저항값을 구한 거고 그 전열기의 저항값을 알았으니 이제 전압을 한번 바꿔볼까? 그럼 소비 전력이 바뀔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고정되는 값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12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12번. 220V 전원에 두 개의 전구 220V에 50W, 220V에 60W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 밝기가 뭐가 더 밝냐, 안 밝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근데 이거 여러분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전구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전원을 연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전구를 제가 50W짜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보시기 편해야 되니까 제가 다시 자, 여기서 이 친구가 50W 전구라고 해보겠습니다. 50W. 이 친구는 60W 전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전원은 지금 몇 볼트? 220V.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곳의 전격이 220이고 여기도 220이면 우리 저항값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P는 R분의 V제곱에서 또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R은 50W의 저항값은 P분의 V제곱이니까 P값이 50이죠. 50분의 V는 220짜리 쓰죠. 이렇게. 이거 계산을 해보면요. 968 나옵니다. 968 옴. 그 다음에 R60. 이번엔 60W의 저항을 보면 똑같죠? 60 써주고 여기에 220 똑같이 와주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요. 806.67. 806.67 옴이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어요. 50W의 저항은 968이구나. 여기 60W의 저항은 806.67 옴이구나. 806.67 옴 단위는 생략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220V가 이곳에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이곳에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럼 220V가 어디에 더 많이 걸려야 됩니까?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저항값이 큰 쪽에 더 많이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50W의 전구에 더 많은 전압이 인가되기 때문에 뭐가 더 밝아요? 당연히 50W가 더 밝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설 보시면 해설처럼 정석으로 풀이를 하셔도 됩니다. 관계없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전압이 어디에 더 많이 걸릴지를 예상하고 그것을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W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전압이 걸리고 더 밝게 전구가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3번 보겠습니다. 전기분해를 통하여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당량과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W는 KQ, 이것은 K 곱하기 I 곱하기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화학당량과 전기량 혹은 전하량에 비례한다.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망간건전지의 양극으로 무엇을 사용하는가? 여러분, 양극은 탄소막대, 음극은 뭐예요? 아연, 원통, 그리고 전해 액은 염화, 암모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양극이기 때문에 탄소막대를 사용하더라. 정답 3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5번 내용 보겠습니다. 15번. 여기 될까요? 공기 중에서 4마이크로쿨롬과 8마이크로쿨롬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이 7.2N일 때 두 전하 간의 거리는 몇 미터인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에 지금 4마이크로쿨롬 그리고 여기에 지금 8마이크로쿨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지금 R미터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값은 뭐 7.2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설 보시면요. 이런 상황임을 인지를 하시고 해설에 공식 나와 있죠. F는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이거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R제곱과 F를 자리를 바꿔줘서
루트를 씌워준 거예요. R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값을 넣어주시면은 정답은 0.2m. 이 사이에 0.2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에는 정답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면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쿨롬의 전하에서 2m 떨어진 점 P와 1m 떨어진 점 Q와의 전이차는 몇 볼트가 되겠는가? 자, 여러분, 우리 그림 보시면요. 여기 전하에 의해서 Q점과 P점의 전위차를 계산해달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이너스 8쿨롬의 전하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친구에 의해서 어느 지점 간에 전위차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Q점과 P점 사이에 얼마만큼의 전위차가 형성되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 공식만 제가 한번 써보면 VP는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R제곱분의 다시 R분의 Q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 번에 공식으로 하나로 정리를 할게요. 우리 V는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R분의 Q 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Q점에서의 값을 구할 때는 R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1이 들어가야 되고 Q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그럼 만약에 P점이라고 한다면 P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2m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들어가고 Q가 똑같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설과 같이 똑같이 대입해서 풀이를 해주시면 P점은 90V, Q점은 180V가 나와서 전이차는 90V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랑 좀 헷갈리실 겁니다. 분명히 뭐야? 쿨롱의 법칙은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이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다른 공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랑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 두 전하 사이에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고 이 친구는 어떤 점전하에 의해서 문제 있는 것처럼 요 점전하에 의해서 특정 지점에 몇 볼트, 특정 지점에 몇 볼트가 형성되니 전하 하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16번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정전 흡인력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 2분의 1 엡실론의 2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의 유사하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정전 흡인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정답은 1번이고 해설의 공식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볼까요? 18번 2마이크로페럿, 3마이크로페럿, 5마이크로페럿 3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연결됐대요. 여러분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합성 저항이 그냥 더하면 되죠. 마치 저항에서 직렬 계산하듯이. 그래서 그냥 단순 덧셈입니다. 정답은 3번 10마이크로페럿이 되겠네요. 자 19번 갑니다. 다음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무엇인가? 이번엔 C가 직렬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 뭐예요? 합분의 곱 가면 되죠.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 그래서 합분의 곱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유전율의 단위는 무엇인가? 여러분 유전율은 페러 퍼 미터. 잘 나오죠. 그 다음에 투자율은 투자율. 헨리 퍼 미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유전율, 얘는 투자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유전율을 물어봤으니까 페러 퍼 미터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C는 엡실론 곱하기 D분의 단면적 A 이렇게 라고 했을 때 1번 극판 간격을 크게 한다서부터 시작해서 4번 극판 면적을 작게 한다 쭉 나와 있죠. 근데 올바른 설명이니까 이 C 값을 늘리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커지려면 A 값이 커져야 돼요. 혹은 D 값이 작아져야 돼요. 혹은 유전율 값이 커져야 돼요.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것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면적을 크게 한다가 만족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정전 용량 C1, C2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C1, C2를 병렬 접속했다는 것은 단순히 덧셈을 하면 되죠. 콘덴서에서 병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C1
C2 병렬이니까 그냥 단순히 C1 더하기 C2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으로 넘어갈게요.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죠. 근데 4번에 유전율에 반비례합니까? 여러분 유전율이 커질 때 C 같이 커지잖아요. 그럼 비례하는 거잖아요. 반비례는 얘가 커질 때 얘 작아져야죠. 아니면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져야죠. 근데 얘는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니까 비례 관계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1번, 2번, 3번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하실 게 이동 전하량은 도대체 뭐냐? 이동 전하량은 여러분 Q는 C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동 전하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C 값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설명이 되고 정답 4번은 올바르지 않은 설명.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할만하신가요? 계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 너무 잘 안 되는 것들은 그것만 너무 보지 마세요. 대신에 한 3번 정도만 복습을 해보시고 그래도 잘 안 된다. 이 계산 문제는 내가 너무 부담이 된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럼 3번 정도 했을 때 잘 안 됐을 때 그때는 정답이라도 암기를 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다른 쉬운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정도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잘 안 됐을 때는 정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자, 24번 볼게요.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는 무엇인가? 바리콘입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콘덴서의 약자로 바리콘.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커패시터 중에서 온도 변화에도 용량의 변화가 적고, 여러분 온도 변화에도 용량의 변화가 적고 밑줄 한번, 그 다음에 극성이 있다 밑줄 한번, 그 다음 아래쪽에 온도에 의한 용량 변화가 엄격한 회로의 사용, 이거 있죠? 이거 밑줄.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여러분 바로 뭐로 가냐면 탄탈로 가면 됩니다. 탄탈. 키워드로 여러분 학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방금 밑줄 친 키워드들이 보이면 이거 탄탈 콘덴서구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진공 중에서 1웨버의 자아로부터 발산되는 총 자력선의 수. 여러분 자력선의 수 N은 투자율. 근데 진공이라고 했으니까 진공 중에 투자율. 그 다음에 자극인데 이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죠. 그 다음에 1이라 그랬으니까 해설과 같이 8 곱하기 10의 5제곱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해설이 나와 있죠. 이 진공 중의 투자율이 뭐라고요?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거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6번 이렇게 보고 27번으로 넘어갑니다. 반지름이 R이고 권수가 N회의 환상 솔레노이드에 I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되겠는가? 여러분 환상 솔레노이드 H는 자기장의 세기죠. 환상 솔레노이드 2파이 R분의 N I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28번. 반지름이 5cm, 권수 100K인 원형 코일에 15A의 전류가 흐르면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 물어봅니다. 여러분 원형 코일은 H는 2R분의 NI죠? 그러면 문제 다 알려줬어요. 2 곱하기 R 값이 5cm니까 이거 미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5cm는 0.05, 0.05m. 그 다음에 N 값은 뭐래요? 100번 감았대요. 100번. 그 다음에 전류값이 15니까 이거 계산하면 어떤 거 나옵니까? 15,000 나오네요. 15,000 Am/m.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H값과 원형 코일일 때 H값이 달라요. 그렇죠. 이거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직선 도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선은요. 2파이 R분의 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둘, 세 개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환상 솔레노이드, 원형 코일, 직선 도체. 그래서 다 정규반 이론에서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면 반드시 맞춰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29번. 다음 그림에서 P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비오사바르 법칙을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비오사바르 법칙은 어떤 임의의 미소 전류, 그 전류 구간 거기서부터 임의의 지점에 얼마만큼의 자기장의 영향을 미치냐 그 세기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는 이렇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그냥 딱 하나입니다. 아싸 제곱. 그래서 여러분 2번 보기 보세요.
분자의 i 값 있죠. 그 다음에 사인 값 있죠. 그래서 아싸가 되는 거고 분모의 제곱 있죠. 그래서 아싸 제곱. 그래서 여러분 이 형태만 기억해 주시면 거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공식을 적용해서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비오사바르는 아싸 제곱으로 가는 겁니다. 아싸 제곱 i 곱하기 사인 분모에는 제곱이 들어가더라. 정답은 2번. 자, 30번.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자속의 매초 변화량과 코일의 권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여러분 해설 보시면 패러데이 법칙에서 E는 N 곱하기 DT분의 D파이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량이 있고 N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E는 N 곱하기 DT분의 D파이. 해설에 여기 뭐 세모처럼 돼 있죠. 그게 델타입니다. 델타. 그래서 D로 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속의 변화량의 요 자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자체에 비례하고 있죠. 그리고 권수 자체에서도 비례를 하고 있죠. 요 덩어리를 보는 겁니다. 덩어리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31번 보겠습니다. 코일에 0.5A의 전류가 흐르고 축적되는 에너지가 0.2줄일 때 자기 인덕턴스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L I 제곱. 그러면 I 값은 뭐예요? 다시 우리 L 값 구해야 되니까 L은 2양 정리하면 2가 넘어가고 I가 넘어가니까 2W분의 I 제곱. 그러면 I 값에다가 0.5 놓고 W 값에다가 어떤 값? 0.2 집어넣으면 1.6 헬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32번 보겠습니다. 32번.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자, 32번. 1회 감은 코일에 지나가는 자속이 100분의 1세컨드 동안에 0.3 웨버에서 0.5 웨버로 증가하였다면 유도기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권수가 1회 감았다 그랬으니까 이게 n이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량은 100분의 1이래요. 그래서 dt에 100분의 1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0.3에서 0.5로 변화했다고 했으므로 변화량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0.3에서 0.5만큼 얼만큼 변화했어요? 0.2만큼. 그래서 이게 0.2를 올려주면 해설과 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0V 정답 3번으로 가주시면 되고 33번 볼게요. 발전기의 유도 전압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발 좌전 있죠. 그래서 해설에 있는 것처럼 우발 좌전.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근데 여기 뭐래요? 발전기니까 우발이죠. 오른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34번 볼게요. 1000Hz에서 35민 콘덴서를 2000Hz에 사용하면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우리 XC는 2 파이 FC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XC와 C 자리 바꿔볼게요. C는 2 파이 F XC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문제에서 다 알려줬습니다. 2 파이 F 값은 1000인가요? 그 다음에 곱하기 XC가 그때 30이에요. 이거 분의 1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거 계산하면 5.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5.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쿨롬이 다시 페럿이 나옵니다. 즉 C 값이 뭐예요? C 값이 5.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2000Hz에서 사용했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C는 고정이죠. 그러면 2000Hz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자, 다시 써볼게요. 그때의 XC 값 구하는 거니까 XC 값에 프라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2 파이에 2000이죠. 곱하기 이거 5.31 10의 마이너스 6 집어넣고 이거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5 나와요. 15. 그래서 15옴입니다. 2000Hz에서 사용했을 때.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풀이했던 것처럼 풀이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비례관계냐 반비례 관계냐를 이용해서 해설과 같이 풀이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1000Hz에서 30짜리라면 2000Hz에서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30이 아닌 15로 줄어드는 거죠. 주파수가 증가하면 리액턴스 값은 감소해야죠. 왜? 서로 이 친구들이 주파수랑 XC 값이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수식으로 풀이를 해주셔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4번에는 1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자, 35번 갈 텐데 여러분 칠판 한번 이 부분을 좀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35번 다시 가볼게요. 저항 8옴과 코일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20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면 20A 전류가 흘렀대요. 코일의 리액턴스는 몇 옴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거 회로로 잠깐 보면 지금 이런 회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200V의 교류 전압이니까 여러분 이건 교류 표시입니다. 교류 이렇게 돼 있고 200V 200V 그 다음에 여기 저항값이 8옴 그 다음에 XL 값은 몰라요. 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전류값을 알려줬나요? 20A. 이곳에 20A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이할 거냐면 XL 구하는 거잖아요. 전체 임피던스 값을 구합니다. 전체 임피던스는 I분의 V가 되겠죠. 그럼 I가 20이고 200이니까 이 회로에 XL 값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임피던스 값이 몇 옴이라고요? 10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식 중에서 임피던스는 루트의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이렇게 있죠. 그럼 양면을 제곱해 볼게요. 임피던스의 제곱은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XL 구해야 되니까 XL 제곱은 넘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그러면 XL은 루트의 임피던스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그러면 임피던스 값 10옴이죠. 10의 제곱 마이너스 R 값은 뭐예요? 8옴이에요. 그래서 8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6 나옵니다. 오, 어렵다 그죠? 얘가 그래서 일단 6옴이라는 거 정답은 3번인데 제가 이렇게 쭉 전개를 했지만 정말 과정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풀어내서 이렇게 긴 거고 여러분 이거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이 중간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담되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담됩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처음 풀이하실 때 혹은 뭐 몇 번 풀이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 시험 전까지만 이 내용을 잘 갖춰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 틀려봐야 되고 지금 많이 어려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전 가서 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괜찮으니까 대신에 반복은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35번은 정답 3번이고 36번 볼게요. 대칭 3상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와의 위상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델타 결선에서 IL은 루트 3의 IP의 마이너스 30도 이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IP에 대해서 쓰면은 자 바로 그냥 구도로 말씀드릴게요. 선전류는 상전류에 비해서 30도만큼 마이너스니까 뒤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상전류 관점에서 쓰면 상전류는 뭐야 나는 선전류보다 30도 앞서 있네 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30도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라디안 값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상전류가 6분의 파이만큼 앞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선전류 관점에서 쓰면 나 선전류인데 상전류보다 6분의 파이만큼 뒤져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상전류 관점에서는 나 상전류인데 선전류보다 6분의 파이 앞서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7번. 3상 220V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의 부하가 8 더하기 j6옴이라면 선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머릿속에서 이미지화가 한번 되면 금방 자리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델타 결선이 된 회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값을 보니까 220V래요. 여기가 220V. 그 다음에 한 상의 부하가 8 더하기 j6. 이 한 상의 부하가 8 더하기 j의 6. 그 다음에 선전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선전류 값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선전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I, L은 루트 3의 IP가 되죠. IP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IP는 상 임피던스분의 상 전압이 되고 상에 있는 임피던스는 루트의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분의 VP는 뭐예요? 220.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면 10분의 220이니까 22 암페어가 되겠더라. 아, 그러면 IL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에다가 곱하기 22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전류와 여기 흐르는 게 상전류죠. 이곳에 흐르는 전류가 이 상전류와 선전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38번 볼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자, 38번. 교류에서 무효전력은 무엇이냐? 무효전력은 사인이 관여해야 되죠. 그래서 VI 사인 세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정연파 교류의 외형률은 무엇인가? 0입니다. 여러분, 정연파에서는 고조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조파 없죠. 기본파만 있죠. 그래서 외형률은 공식이 뭐냐면 기본파의 실효값 분의 고조파의 실효값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근데 정연파는 고조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외형률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40번.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여러분 삼각파죠. 비사인파는 비정연파라고도 부르고 비정연파의 구성은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각파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40번에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 이론 40문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안에서 어려웠던 것들, 쉬웠던 것들, 그리고 조금 헷갈렸던 것들 있을 텐데 중요한 거 제가 뭐라 그랬죠? 복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은 빠르게 넘겨도 돼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헷갈렸던 거 그리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은 반드시 3번 정도 복습을 해주셔야 우리 머릿속에 잘 녹아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좀 복잡하고 힘들 수 있지만 꼭 여러분이 그 과정을 잘 수행하셔서 이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기 이론 여기서 마무리해보고 우리 전기 기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기 기기 보겠습니다. 전기 기기는 아무래도 계산 문제가 전기 이론에 비해서는 좀 덜 나오죠. 그래서 부담이 조금 적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직류발전기 계좌의 주된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직류기에 3대 요소가 있는데 3개. 전기자, 정류자, 계좌. 이 중에 계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계좌는 자속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계좌에 전류가 흐르면 그걸 계좌 전류라 그러고 그 계좌 전류가 흐르면 계좌에서는 자기장, 즉 자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가 그걸 회전하면서 그 자기장을 끊으면서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속을 만든다. 그래서 해설에 직류기의 요소별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심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꼭 읽어봐야 돼요. 저 부분은. 자, 2번. 직류기에서 브러쉬의 역할은 무엇이냐? 여러분, 브러쉬는 그 정류자 옆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외부 회로랑 연결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3번. 발전기를 전격 전압 220V로 전부하 운전하다가 무부하로 운전하였더니 단자 전압이 242V가 됐대요.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격, 그 다음에 무부하 빼기 전격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전격이 220, 무부하가 240이니까 220분의 242 빼기 220 하면 어떤 값이 나올 거고 거기에 100을 곱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 10%가 나옵니다. 그래서 10%. 여러분, 제가 단위에 가로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단위를 할 때, 쓸 때 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론은 무슨 변동률이다 하면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이렇게 가는 걸로 약속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전기차 저항이 0.1옴, 전기차 전류가 104A, 유도기 전력이 110.4V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분권 발전기 E는 V 더하기 IA, RA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발전기에서. 만약에 전동기다라고 하면 이거 마이너스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발전기이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쓰고 그럼 V라고 하는 것은 E 마이너스, 자, V라고 하는 것은 여기 넘어가는 거니까 IA에 RA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문제에서 단자 전압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 유도기 전력 E는 110.4 그리고 IA라고 하는 전기자 전류는 104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은 0.1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할만하죠? 전기기기는. 아무래도 계산 문제가 좀 적다 보니까. 자, 5번.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아변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는 직류 전동기는 무엇이냐? 아변기나 엘리베이터 그리고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 가능하대요. 이것은 무슨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가 가능하게 타여자 전동기죠. 타여자 전동기가 광범위한 속도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자, 6번 볼게요. 다음 중 워드 레오나드 방식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워드 레오나드 나오면 타여자 가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해설 보시면 계자 저항으로 발전기의 전압을 변동시켜서 어떤 속도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다음 7번 볼게요. 7번 여기다 볼게요.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를 3분의 1로 줄이면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토크 공식은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죠? 자, 근데 어디에 좀 장난을 쳤어요. 어디에 장난쳤냐면 회전수를 3분의 1로 줄이겠대요.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전수가 n이잖아요. 3분의 1로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n 값이 바뀌는 거죠. n 값이 바뀌면 이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당연히 바뀌겠죠. 바뀐 것과 바뀌지 않았을 때의 토크 값이 몇 배 차이 나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하란 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변경된 토크 값을요, 토크의 프라임이라고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은 비례합니다. 이제 뭐랑? n 값이 아니라 이제는 3분의 1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n으로 들어가고, 제곱은 여러분 전체의 제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다시 작성을 해보면 토크의 프라임은 비례합니다. 뭐랑? 9 곱하기 n 제곱분의 1 이것과.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곱이 3분의 1로 들어가죠. 그러면 9분의 1이죠. 9분의 1은 이렇게 번분수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9가 나온 거고 n제곱은 그대로 n제곱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 왠지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20과 똑같잖아요. n제곱분의 1이 n제곱분의 1이고 이 토크와 똑같다. 그렇다는 얘기는 변경된 토크라고 하는 것은 9배 차이 나는구나. 누구랑? 이게 이 친구니까 초기 토크 값과. 그러면 초기 토크 값에 비해서 몇 배 차이 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9배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처음 보면 그리고 뭐 여러 번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만 확실히 잡아놓으면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 이런 유형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전기 기능사에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오냐면 대략 4개에서 5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 하나만 알고 있으면 4-5문제를 그냥 한 번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항값에도 어떤 장난을 치죠. 뭐 길이를 늘렸다든지 그 다음에 뭐 단면적을 크게 했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전 용량에도 극판 간격을 극판 면적을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 관련해서도 그리고 토크 관련해서도 이렇게 지금 바로 말씀드린 것만 해도 4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꼭 시험장 가기 전까지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어려워요. 처음엔 어려운데 한번 해놓고 나면 그 기억은 계속 가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여러분 주파수 제어는 직류전동기가 아니죠. 주파수 제어는 유도전동기에서 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 저항 제어, 계자 제어, 전압 제어 모두 올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9번 볼게요. 정속도 전동기로 공작기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무엇이냐? 정속도 나오면요. 여러분 아무래도 분권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속도 나오면 분권, 정답은 2번. 자, 10번 볼게요. 다음 그림은 직류발전기의 분류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여러분 교재에 그림 보시면요. 계자가 지금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잘 보시면. 이렇게 접속점도 있고 병렬로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계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복권을 의미합니다. 복권. 그래서 복권 발전기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성층 철심 강판 재료의 철 함유량은 대략 몇 %인가? 여러분, 변압기를 보면 계략적으로만 그려보면 이렇게 철 덩어리가 하나 있죠. 그리고 이곳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 자, 여기서 요 변압기 있잖아요. 이 변압기가 철 덩어리인데 여기에 철 100%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철이 한 96%에서 97% 정도 함유가 돼 있어요. 96에서 97.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한 4% 정도 되는 건 뭐예요? 그거는 규소가 되는 겁니다. 규소. 그래서 이 철덩어리는요, 한 96%가 철이고 한 4% 정도가 규소다. 그럼 규소를 왜 집어넣느냐?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키려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 파악을 해주시고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해설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다른 이제 어떤 손실 관련된 문제도 여러분이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변압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를 3%, 리액턴스 강화를 4%라고 할 때 역률 0.8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P 코사인 세타 더하기 Q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다 알려줬습니다. P 값이 뭐예요? 3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0.8 더하기 Q 값은 뭐라고 제시되어 있느냐? 4%. 자, 4 곱하기 사인은 0.6. 이거 계산하면 4.8%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잠깐만요. 이거 사인 값은 문제에서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0.6이라는 값을 얻어낸 겁니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입니다. 반대로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은 0.8이에요. 이건 그냥 암기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삼각함수 기본 공식이라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 없고 0.8일 때 0.6, 0.6일 땐 0.8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13번. 측정이나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손실로 부하 전류가 흐를 때 도체 또는 철심 내부에서 생기는 손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표유부하손이라고 합니다. 표유부하손. 정답은 4번. 14번. 부호일지 계정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변압기죠. 여러분, 부호일지 나오면 반드시 변압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변압기가 이렇게 있죠.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변압기를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 안에 변압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부호일지 계정기의 위치는 어디냐? 바로 여기 변압기 요 커다란 네모 있죠? 이게 변압기 주탱크입니다. 그다음 여기 조그만 거 있죠? 이게 콘서베이터라고 해서 이 변압기의 절연유의 열화를 방지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콘서베이터, 다시 변압기의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여기 파이프거든요? 요 파이프 이곳에 부호일지 계정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어떤 유증기를 검출해서 지금 변압기에 이상이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 누가 한다고요? 부호일지 계정기.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그냥 머릿속에 인지만 해주시고 부호일지 계정기 나오면 변압기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15번 보겠습니다. 변압기 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변압기 유가 이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기름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기름을 아무 기름이나 갖다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응고점이 높다? 아니죠. 응고점이라는 것은 어느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낮아야죠. 그럼 한겨울에 변압기 얼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응고점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에 성질이 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볼게요. 정답은 2번이고 16번으로 갑니다. 삼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시 병렬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조합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정말 간단해요. 홀수인 것만 찾으면 됩니다. 홀수. 델타가 홀수인 거.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20kVA의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해서 VV 결선을 하고 삼상 전원을 얻고자 한다. 이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 부하의 용량은 약 몇 kVA인가? 여러분 우리 P, V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의 V, 다시 루트 3의 변압기 한 대 용량 P1. 그럼 문제에서
루트 3의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지금 20이라 그랬죠? 루트 3 곱하기 20을 해주면 정답은 34.6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답 1번으로 가주시고 여러분이 V결선에서의 공식을 기억해주세요. V결선에서의 공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답은 1번. 18번. 수전단 발전소형 변압기 결선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제3고주파에 의한 영향을 없애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삼상 결선 방식. 이거 Y델타입니다. Y델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에서 Y델타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혹시 나중을 이제 좀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해설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Y결선에서는 중성점을 접지 가능하고 이 델타결선 내부에 이제 고주파를 가둬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형을 깨끗하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보기에서 2차 저항 기동법 보이십니까? 2차 저항 기동법은요. 뭐예요? 이거는 농형이 아니에요. 권선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20번. 20번 보겠습니다. 200V 50Hz 8극의 15kW의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전부하 회전수가 720rpm이라면 이 전동기의 2차 효율은 몇 %가 되겠는가? 2차 효율 공식을 써보면 2차 효율은 1-S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슬립만 구하면 구할 수 있겠네? 맞습니다. 그럼 슬립은 어떻게 구하냐? 중요한 공식이죠? 여러분 공식 알고 계셔야 됩니다. NS분의 동기속도분의 NS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속도 N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회전자속도 문제에서 720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NS만 구하면 되죠. 그럼 NS는 어떻게 구하느냐? NS 여기다 구해보면 NS는 P분의 120F죠. 그럼 이거 P는 지금 8극에 주파수는 50이니까 8분의 120 곱하기 50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750rpm 나와요. 750rpm.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보면 750이 NS 값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 750 그러면 750에서 720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해보면 0.04 나오거든요. 0.04. 그럼 이 0.04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바로 여기 슬립 값에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계산해보면 0.96이 나와요. 0.96. 근데 우리 퍼센테이지로 문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96%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효율이 1-S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S가 NS분의 NS-N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식은 워낙 유명하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2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회전자 입력 10kW, 슬립이 4%인 삼상 유도 전동기의 2차 동선은 몇 kW가 되겠는가? 여러분 그런 게 있죠. PC2는 S의 P2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P2 값이 지금 10이고 그 다음에 S 값이 0.04니까 그래서 10 곱하기 6이 S 값이 4%니까 0.04죠. 그러면 0.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볼게요. 자, 22번. 유도 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생기는 손실 중에서 구리손이란 무엇이냐? 구리손은 1차와 2차 간의 어떤 저항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선의 저항손. 그래서 올바른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60Hz 2극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10%인 때 매분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회전수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N은 1-S의 동기속도 NS 이거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 공식이 딱 됐으면 넣으면 됩니다. 1- 슬립 값이 10%니까 0.1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동기속도 NS가 P분의 120F죠. P값이 2극이고 F가 60이니까 P가 2, 그 다음에 F가 60 이렇게. 이거를 계산을 하면요. 3240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600이 나오고 이게 0.9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240.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24번. 여러분, 원선도 물어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에서 원선도. 원선도는 무, 구, 저. 이것만 기억하자 그랬죠. 무구저. 그래서 정답 무구저. 자, 슬립은 아니죠.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25번. 고압 전동기에는 철심 강판이 있다. 홈의 모양은 어떠한 형태가 되겠는가? 여러분, 고압 전동기는 개방형이고 그 저압 전동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반폐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개방형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26번 볼게요. 34극 60MVA, 역률 0.8, 60Hz, 22.9kV의 수차 발전기. 여러분, 발전기라고 했어요. 발전기의 전부하 손실이 1600kW라면 전부하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발전기의 효율입니다. 발전기의 효율은 출력에 대해서 쓰는 거죠. 출력 플러스 손실, 그 다음에 출력 곱하기 1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출력을 어떻게 쓸 거냐면 60MVA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용량의 단위잖아요.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0에다가 메가는 10의 몇 제곱? 10의 6제곱 곱하기 0.8. 자, 출력을 쓴 거고 손실. 자, 더하기 손실은 1600에 곱하기 10의 몇 제곱? 3제곱. 손실은 킬로와트라고 자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안 곱하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출력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60 곱하기 10의 6제곱 곱하기 0.8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계산해보면 0.97이 나오고 곱하기 100을 하면 97%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걸 킬로의 단위로 그냥 환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세제곱으로 들어가고 여기를 그냥 안 썼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다 풀어 쓰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 27번. 동기기의 손실에서 고정손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 고정손은 그냥 부하가 안 달려도 전원만 인가가 됐을 뿐인데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1번. 계자철심의 철손입니다. 철손. 정답은 1번. 28번. 여러분, 제동건선은 뭐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난조를 방지한다. 난조를 방지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난조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이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게 막 출렁이는 겁니다. 파형이.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제 난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잡아주는 게 제동건선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29번. 동기 임피던스 5옴인 2대의 삼상 동기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에 100V의 전압 차이가 있다면 무효순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발전기 1개, 발전기 2개, 이 친구들이 서로 병렬 운전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기가 병렬 운전을 하고 있고 여기 저항이 있는 거죠. 이게 몇 옴? 5옴. 여기도 5옴. 근데 이 둘의 전이 차가 난대요. 나면 안 되는데 난대요. 100V만큼. 그럼 100V만큼 나니까 이곳에 100V에 의해서 순환 전류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I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는 저항이 2개 있죠. 5 더하기 5. 그 다음에 전압값은 100이죠. 이거 하면 10A. 정답은 10A. 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요 두 발전기의 전위차로 인해서 같아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유효 순환 전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효 순환 전류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여러분 위, 주파,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같아야 되죠. 근데 용량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31번. 6극 1200rpm의 교류 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극수 8의 동기발전기 회전수. 여러분, 병렬 운전하려면 주파수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6극 1200rpm의 교류 발전기와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교류 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다른 극수의 발전기라 그랬죠. 그럼 일단 여기서 주파수 값을 한번 뽑아내보죠. 6극 1200rpm의 교류 발전기예요. 그러면 NS는 교류 발전기가 이제 동기 발전기라고 봐주시면 되죠. NS는 P분의 120F잖아요. 근데 우리 주파수 값 구할 거죠. F는 요 120P가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120분의 P의 NS 이렇게 들어가고 120에 P 값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P 값은 6극이네요. 6극 곱하기 NS 값은 문제에서 1200. 이거 계산해보면 60Hz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60Hz 발전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얘랑 병렬운전을 한다는 것은 주파수 값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병렬운전하는 극수 8의 동기발전기 회전수 구할 수 있죠. 병렬운전하니까 똑같이 60Hz를 공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병렬운전하고 있는 이 동기발전기의 회전수는 그러니까 동기속도죠. P분의 120F인데 P 값이 8이고 주파수는 F 값이니까 60.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 900이 나오더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해설해서 이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2번으로 가볼게요. 자, 32번. 동기속도 1800rpm, 주파수 60Hz인 동기발전기의 극수는 몇 극인가? 여러분, 우리 계속 나오는 거죠. NS는 P분의 120F 이렇게 되는 거고. 극수를 구하려면 자리 바꾸면 되죠. 자, P는 NS분의 120F. 자, 이렇게 되는 거고. NS 값은 문제에서 1800이라고 줬네요. 1800. 다시. 자, 이렇게 주파수가 60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면요 4극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볼까요?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단락비가 큰 동기기,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요 안정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해설에 단락비가 크면 전기자 반작용도 작고 전압 변동률도 작으며 안정도가 높다.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34번. 제어 정류기의 용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어 정류기는 기본적으로 교류를 뭘로? 직류로 바꾸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5번. 다음 중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다이악이죠. 이 다이악은 다이오드 두 개를 이제 역접속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교류라 그래서 어떤 교류 소자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오드에 AC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악이요, 여러분. 이게 다이오드에 AC 교류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류용 다이오드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자가 3개가 아니라 다리가 2개 있어요. 그래서 2단자 소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올바른 설명이 아닌 거죠. 36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재료로 GAP와 같은 금속 화학물이 쓰이며 디지털 계측기나 탁상 계산기의 숫자 표시 등에 사용되는 다이오드의 명칭. 어떤 것을 표시한대요? 발광해야죠.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빛을 내는 다이오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7번인가요? 다음 중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자기 소호는 스스로 전류를 온오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류 흘러? 전류 흐르지 마. 이거 GTO죠. 그래서 대표적인 자기 소호 소자는 GTO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GTO.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인버터 제어라고도 하며 유도 전동기에 인가되는 전압과 주파수를 변환시켜서 제어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VVVF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라 그래서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양방향 소자는 무엇인가? 이거 트라이액이죠. 정답은 3번. 40번. SCR 2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그림과 같은 기호의 명칭은 이거 트라이액인데 교재 이제 트라이액의 어떤
기호가 제시돼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소자인지 맞추는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아 이게 트라이액이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트라이액은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다 하여 양방향, 다리가 3개 있다 하여 3단자 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답은 2번. 40번 한 거고. 자, 마지막 41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연결된 수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발진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설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연결된 수정은 주파수 발진작용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발진해주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크리스탈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답 정도만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 기기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 안에서 계산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암기하는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계산이 좀 약하신 분들은 암기 쪽에서 좀 점수를 따야 되고 암기가 약하신 분들은 계산 쪽에서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전략을 잘 세우시면서 공부를 이어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전기기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 우리 전기 설비를 끝으로 특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목 전기 설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총 42문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는 무엇인가? 여러분 OW죠. OW는 아웃도어 와이어라 그래서 옥 외에 시설해야 되는 전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DV는 무엇을 나타내는 약호인가? 1번, 2번, 3번, 4번 중 나와 있는데 여러분 DV는 드랍 비닐 와이어라 그래서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보통 시설이 되냐면 제가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여기 배전용 변압기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수용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수용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분명히 들어오는 전선이 있을 텐데 이것을 무슨 선이라고 합니까? 가공인입선. 가공인입선은 그 어떠한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여기 변압기로부터 수용가의 인입점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공인입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전선이 바로 DV 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그래서 인입할 때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DV는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 중 나전선 상호관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접속 시 접속 부분의 전선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끊어진 전선이에요. 근데 얘네 둘을 접합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붙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붙이는 거를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는 허용을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기계적 강도, 즉 요 인장 강도가 80% 이상 유지를 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이 기계적 강도가 20% 이상 감소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자, 여러분 전선이 원래 이렇게 붙어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선이 원래 붙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원래 붙어있던 건데 이렇게 붙어있었을 때 인장 강도, 즉 기계적 강도가 서로 양쪽에서 끌어당겼을 때 한 100kg까지 견딜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내가 여기를 잘랐어요. 전선 끊어졌습니다. 이 상태가 됐죠. 근데 다시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전선의 접속법을 통해서 붙였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딱 붙였어요. 자, 그러면 붙이긴 붙였는데 이 친구가 아무래도 붙인 부분이, 접합 부분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는 말해요. 이 접합 부분이 기계적 강도가 20% 이상 감소하지 말아라. 다른 표현으로는 이 접합 부분의 기계적 강도를 80% 이상 유지해라 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도 예를 들어 좀 다쳐서 찢어졌다고 하면 꿰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꿰맨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약해지는 건 알겠는데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라. 혹은 80% 이상의 어떤 기계적 강도를 유지해라. 원래 100kg을 견딜 수 있는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접합 부분이 적어도 80kg는 버틸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텍스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이 접합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해설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 표현도 꼭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문제에서 80%로 물어볼 수도 있고 20%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의 차이를 여러분이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4번 볼게요.
FL은 무엇을 나타내는 약혼인가? 이거 형광등 전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형광등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5번으로 바로 가보죠. 5번. 전선의 공칭 단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선은 뭐냐면 단선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도체로 이루어져 있는 게 단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전선 피복을 딱 까보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되게 이게 여러 가닥이 들어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닥이 들어있는 게 연선입니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쭉쭉쭉쭉 복잡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게 연선인데 연선은 결국엔 뭐냐면 요 중심 소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이게 1층이라고 했을 때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전선 안에 각각의 선을 뭐라고 하냐면 소선이라고 합니다. 소선. 그러면 단면적, 이게 연선이고 단선이잖아요. 연선 안에는 소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연선의 단면적을 측정할 때는 요 소선을 전부 다 더한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5번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3번에 전선의 실제 단면적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이 공칭 단면적이라는 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단면적을 표현할 때는요. 자, 요 전체 단면적을 표현하는 겁니다. 전체 단면적으로 제곱밀리미터. 여기도 전체 단면적으로 제곱밀리미터. 그냥 단순히 이게 뭐 단선이냐 연선이냐 같은 예를 들어 2.5 스퀘어, 2.5 스퀘어라면 똑같이 이 단면적이 2.5 스퀘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단지 단선이냐 연선이냐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이 정도 받고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옥내배선 공사에서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리한 공구 와이어 스트리퍼입니다. 그래서 전선의 피복만 싹 벗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전기 기능사 실기를 들어가게 되면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이 와이어 스트리퍼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전선 못 갑니다. 그래서 뭐 펜치로 깔 수도 있겠지만 와이어 스트리퍼로 빠르게 까야 이제 작업 시간 안에 과제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펜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에 절단에 사용되는 공구는 무엇이냐? 클리퍼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클리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금속관 공사에서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에 사용되는 재료는 무엇이냐? 이거 링 리듀서죠. 링 리듀서. 정답은 1번. 자, 9번 볼게요. 다음 중 배선기구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배전반이죠. 여러분 배전반은 배선기구가 아니죠. 그래서 2번, 3번, 4번 개폐기나 접속기나 배선 차단기는 전선을 접속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전반은 아니죠. 어떤 큰 기구라고 봐야죠.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금속 전선관 부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앵글 커넥터는 아닙니다. 앵글 커넥터는 아니고 해설 쭉 보시면서 앵글 커넥터는 금속재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을 커넥터로 하는데 그게 이제 앵글 커넥터가 여기에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금속 전선관 부품이에요. 자, 11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전선 상호가는 몇 센티미터가 되겠는가? 여러분 애자 사용 공사에서 이거 표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역시 전선 상호간이에요. 전선 상호간은 다른 조건 다 필요 없이 6cm라고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cm. 그럼 키워드를 다시 뽑아보면 애자가 나오고 전선 상호간이 나오면 6cm로 가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12번. 합성 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합니다.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1.2m가 되는 것이고 접착제를 사용한다 그러면 0.8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접착제가 이게 접착제가 없을 때죠. 1.2m는 접착제가 없을 때 얘는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잘 나옵니다. 접착제가 있을 때 저렇게 깊이가 달라진다. 13번 볼게요. 가요전선관과 다시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관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금속관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굴곡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안찜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찌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찌름. 반지름이 되는 거죠. 반지름. 그러면 안찌름은 뭐냐? 금속관의 안찌름은 요게 안찌름이에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 금속관을 구부릴 때 여기가 손상되지 않게 심하게 막 기역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완만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쪽의 반지름은 금속관의 안찌름의 몇 배 이상이어야 되냐? 예를 들어 이 정도 길이라면 이게 6개 들어간다는 얘기. 하나, 둘, 셋, 넷, 다 6번 정도는 들어가는 길이가 확보되어야 곡률이 좀 안정하구나. 오케이, 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배? 우리 6배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의 상호 접속에 쓰이는 재료. 자, 가요전선관이랑 금속관이랑 접속할 때 어떤 커플링?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한다. 만약에 가요전선관이랑 가요전선관 똑같은 거 하면 스플릿 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요랑 금속관이니까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5번. 금속 전선관의 종류에서 후강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박강 전선관은 홀수의 규격을 가지고 있고 후강 전선관은 짝수의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짝수가 아닌 거 2번이죠.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16번.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52mm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규격 관련된 문제가 은근히 종종 나와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일단 후강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박강, 그 다음 이렇게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해주시되 다른 공부를 다 해놓고 이 규격을 암기해주세요. 왜냐면 규격 외우기가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외우기 쉬운 거 다 외워놓고 이렇게 좀 복잡한 것들 암기해주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노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서 제2종 가요전선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예요. 자유로운 경우는 곡률 반지름은 3배입니다. 정답은 2번. 18번. 금속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몇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됩니까? 이게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로 보고 20%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덕트가 이렇게 있다고 해봤을 때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덕트에 어떤 규격들이 있어요. 이게 요 폭이 40mm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그 다음 이 철판에 두께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mm 이상의 두께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덕트를 지지해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거리가 3m. 이렇게 3m 이상, 이내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전선을 이제 집어넣을 텐데 요 전선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전부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너무 많이 그렸죠? 20%만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다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선을 어느 정도? 한 20% 정도, 요 정도만. 여기에 전선을 이렇게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요 20% 범위 안에서.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둬야 됩니다. 왜? 여기 덕트는 밀폐형입니다. 그래서 밀폐형의 전선을 이렇게 전부 다 채워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열 발산이 잘 안 돼요. 열 발산이 안 되다 보면 이 안에서 피복이 녹을 수도 있고 화재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만 채워놓고 그러니까 전선이 이런 식으로 다 뻗어 나가는 거죠. 근데 제어 회로 같은 경우는 전류가 조금밖에 안 흘러요. 그래서 절반 정도까지 채워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볼게요. 버스덕트 공사에서 덕트를 조영지에 붙이는 경우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가?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내라고 봐주시면 돼요. 정답은 1번. 20번입니다. 다음 중 버스덕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여러분 플로어 버스덕트가 어디 있습니까? 플로어 덕트가 돼야죠. 플로어 버스덕트는 없어요. 플로어 덕트입니다. 정답은 1번. 21번. 일종 금속 몰드 배선 공사를 할 때 동일 몰드 내에 넣는 전선 수는 몇 번 이내로 해야 되는가? 10번입니다. 10번.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
가연성 분진의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의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하 목내 배선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거 합금캐 기억해 주셔야죠. 합금캐는 돼요. 근데 3번에 애자 사용 공사 됩니까? 안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의 배선을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사용하는 전선의 단면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키워드 체크해 볼게요. 진열장 그리고 내부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 자, 요런 키워드 나오면 0.75 스퀘어. 여러분 스퀘어가 제곱밀리미터랑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24번. 화약류 저장소에서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의 대지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화약류 저장소에서 대지전압은 300V죠.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은 최대 몇 볼트 미만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전기 울타리가 뭐예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전기가 흐르는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곳에 어떤 농작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농작물을 막 키워놨어요. 근데 이렇게 키워놓으면 꼭 외부에서 어떤 야생 멧돼지라고 해볼까요? 자, 멧돼지가 이렇게 침범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어떤 전압값은 250V 미만이어야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26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큐비클형이라 하며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 보수에 안전하므로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며 조립형, 장갑형이 있는 배전반은 무엇이라 하는가? 폐쇄식 배전반입니다. 그래서 폐쇄식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 수변전실 가보면 이렇게 큐비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배전반이 이렇게. 계략적으로만 그려보면 여기서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밀폐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 등의 간선의 수용률은 얼마인가? 간선의 수용률 70%.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나 은행 건물은 수용률을 한 70% 정도 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28번 보겠습니다. 옥내 분전반의 설치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게 있어요. 4번 보시면 분전반에서 최종 부하까지의 거리는 40m 이내로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너무 멉니다. 30m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4번이 틀린 설명이고 1번, 2번, 3번은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29번이에요. 다음 중 접지저항의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명칭. 여러분 접지저항, 우리 접지를 보통 어스라고도 하잖아요. 어스가 지구니까. 그래서 어스 테스터기가 접지저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 우리 해설에 회로시험기, 변류기, 검류기, 어스 테스터 모두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30번입니다.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하 몇 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매설해야 되는가? 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대요. 접지할 거래요. 그럼 이게 최소 이게 접지봉을 박았다고 했을 때 요 깊이가 75cm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걸 미터로 바꾸면 0.75m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설비는 좀 어때요? 지금 계산이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좀 암기를 요하는 문제죠. 그래서 설비는 정말 한 만큼 나와요. 내가 암기한 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한 만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암기에 강하신 분들은 이 설비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31번. 고압 가공 인입선이 일반적인 도로 횡단 시 설치 높이. 여러분 가공 인입선인데 고압이죠. 그리고 횡단보도 건넌다 그러죠? 이거 6m입니다. 정답은 4번. 32번. 논이나 기타 지반이 약한 곳에 건축공사 시 전추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하는 것은? 여기 되게 지반이 좀 약해요. 근데 우리 전추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게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지반이 약하니까. 그래서 요 밑에 근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조적으로 해줍니다. 이게 근가예요, 근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때, 그러니까 고압과 가공을 동일 지지물에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호 이격거리를 얼마나 띄워놔야 되냐? 당연히 띄워놔야 되겠죠. 근데 그게 규정상 50c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4번. 고압 보안 공사 시 고압 가공 전선로의 경관은 철탑의 경우 얼마 이하여야 되는가? 여러분,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물 간 거리잖아요. 철탑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전선이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일반적으로 이 이격거리가 일반적인 경우는 600m까지 가능해요. 근데 보안공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안정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600m까지 되는 게 아니라 400m까지 됩니다. 이게 언제? 보안공사 때. 근데 보안공사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정답은 3번 400m 이하로 해야 된다.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과전압 계전기의 약호는 무엇인가?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라 그래서 정답은 과전압 계전기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여러분, 나머지 것들도 해설 꼭 한번 읽어보세요. OCR, GR, OVR, UVR. 이렇게. 36번. 조명에서 칸델라는 무엇의 단위인가? 여러분, I라고 하는 것은 광도라고 하고 단위로는 칸델라라고 해요. 그럼 광도가 뭐냐? 어떤 전원, 조명, 광원이라고 해볼까요? 빛을 내는 원천, 광원이 있을 때 특정한 입체각에서 바라본 광속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광도라고 하는데 우리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광도가 I라고 쓰고 단위는 칸델라다. 이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완전 확산면은 어느 방향에서 봐도 이 밝기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휘도라고도 하는데 휘도가 동일하다. 그래서 정답은 휘도는 어떤 표면의 밝기 자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봐도 완전 확산면은 휘도가 동일하다. 이렇게 가면 돼요. 정답은 2번. 38번. 한 개의 전등을 3개의 곳에서 자유롭게 점등하기 위해서는 3로 스위치와 4로 스위치 각각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3로 스위치는 2개만 있으면 되고 4로 스위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3군데에서 하나의 전등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2개의 장소에서 하나의 전구를 제어할 것입니다. 이러면 스위치 몇 개? 3로 스위치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조명용 백열 전등을 숙박업소에 설치할 때 현관등은 최대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를 시설해야 됩니까? 여러분, 숙박업소는요 1분 이내. 그리고 주택,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3분. 이렇게 키워드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숙박업소라고 했으니까 1분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주택. 40번. 일반용 조명 백열 등의 조명기구 공사에서 실링 직접 부착에 의한 공사를 표시하는 기호는 무엇인가? CL이라고 하는 실링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41번.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분기회로의 보호장치 P2는 P2의 전원 측에서 분기점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에 접속이 없고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 분기회로의 보호장치 P2는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몇 미터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보시면 P2가 지금 보호장치죠. 차단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P2가. 그리고 O가 간선에서 분기되는 분기점이고 그러면 그 사이의 거리를 S2라고 했을 때 그 S2의 이격거리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여기 조건에서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됐고 콘센트 접속 없고 그 다음에 화재 위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3m까지 이동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42번.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여러분 과전류 차단기, 즉 차단기는 회로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회로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은 중성선이나 어떤 접지선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간선의 전원 측 전선에 사용해야 되고 시설해야 되고 2번, 3번, 4번 다 접지나 어떤 중성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123문제를 함께 풀이해 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이 이제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전기 설비에서 내가 어떤 파트에서 자신이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점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에선 어떻게 부족한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설비가 암기 문제다 보니까 암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높은 점수 무조건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계산 문제가 더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암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이런 성향이나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답인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풀어보시면서 반복해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강하고 어디에 약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강한 부분은 그냥 빠르게 봐주시고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거쳐가다 보면 우리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와 어떤 달콤한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